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인생의 두 번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서툴지만 멋지게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가 떨리고 또 특별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리셨거든요. 그때 겨우 8살이었던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그리 급해서 먼저 갔나? 에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그 말씀이 어찌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그 후로도 종종 아버지 생각을 하며 떠올릴 정도로 와닿는 말이었어요. 저도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어머니와 저만 달랑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셔야 했던 것인지. 그냥 조금 아프더라도 계속 우리 곁에 남아주실 수는 없었던 것인지. 가족이라는 건 때론 곁에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존재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 저희 어머니와 저의 곁에는 허전한 빈자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어머니께서 참 많이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늘 소녀 같았던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빈자리에 허우적대다가도 강한 엄마로서만 살아가야 했던 계기는 8살이었던 어린 저의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할 줄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던 어린 아들의 지켜준다는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 몸 하나도 지키지 못할 작은 아이가 그래도 내가 제 엄마라고 꼭 연애 시절 지 아빠가 했던 말처럼 날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게 든든하고 힘이 났어.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가슴에 와닿았어. 어찌나 강하게 마음에 와닿던지. 네 아빠가 네 몸을 잠시 빌려 나한테 말을 전하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했었다니까. 엄마는 네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야. 자기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눈을 하고서 내 손을 꼭 눌러 잡은 너를 안고 내가 몇 번을 약속했는지 아니? 동원아, 엄마만 믿어. 엄마만 믿어 하고. 어렴풋한 기억 속에 제가 어머니께 했던 말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아도 어머니의 그 말씀은 저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엄마만 믿으라고 끝이 없을 것처럼 뚝뚝 흘리던 눈물을 거짓말처럼 멈추고 제 손가락을 걸어 보이셨던 어머니의 모습. 그렇게 그 약속은 저희 모자에게 삶의 목표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던 막막하기만 했던 그 시기에 이 길로 나아가면 된다고, 우리 함께 손을 나란히 잡으면 보이지 않던 길도 볼 수 있게 된다고. 약속 하나로 저희 모자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 것이 없죠. 그냥 울고 계시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한마디를 남긴 것 말고는 어머니께 해드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밖에는 없어요. 늘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던 어머니의 그 작은 손으로 이제는 혼자서 저를 키워가기 위해 다른 것을 잡으셔야 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했던 아버지의 손을 대신해 어머니께서 잡게 되신 것은 행주이고 걸레였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살림밖에 없어 막막했는데 그래도 이게 돈벌이가 되네. 어머니께서는 유난히 몸이 힘들고 아픈 날이면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림을 꾸리고 가족들을 위해 청소와 빨래, 요리를 해오셨던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구하신 직장은 남의 집이었거든요. 회사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타인의 집으로 출근을 하셔야 했던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도우미였습니다. 집안 살림만 하시느라 늘 가늘고 고왔던 두 손은 어느덧 두툼해지고 주름까지 생겼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던 집안일은 어느덧 남의 눈치를 보며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해내야만 하는 업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딱딱하게 뭉쳐 있었고, 저는 매일 밤마다 어머니의 굳어버린 어깨를 주무르며 조용히 가슴 속에 꿈을 품어야 했습니다. 늘 저만 생각하시고 저만을 위하셨던 어머니를 위한 꿈 말이에요. 아주 가끔 아버지의 빈자리가 불쑥불쑥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지만, 어머니께서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꽤 덤덤하게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게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했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가득 차다 못해 넘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저는 그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제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엄마는 어렸을 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도 못했었어. 너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는 엄마는 딸이라서, 여자애라서 공부가 필요 없다 하셨거든. 늘 공부하러 배우러 다니는 너희 외삼촌들을 보면 어찌나 억울하던지. 더군다나 하숙집 하시던 엄마 아빠 밑에서 하숙하는 다른 언니 오빠들 보면서 진짜 많이 억울했지. 나도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도 살면서 그 억울함을 잊고 살았는데 요즘 참 억울해. 그래서 엄마는 우리 아들이 남들 하는 만큼은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동원이 자신을 위해서. 어머니의 유년 시절 이야기는 종종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상 여자는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로 어머니께서는 책 한 번을 제대로 보지 못하셨다고 해요. 몰래 책을 들여다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 그저 하숙집 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채 어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머님께서는 늘 말끝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영 얻은 게 없었던 건 아니야. 너희 아빠를 만났으니. 그럼 어머니께서는 다시금 아버지의 생각에 잠기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다시 책상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결국에는 어머니의 그런 말씀들이 제게는 훌륭한 걸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덕분에 공부를 열심히 한 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 홍보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마케팅팀의 일은 제법 저와 잘 맞았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온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았어요. 솔직히 처음 입사를 했을 때에는 일로 느끼는 보람 같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어느덧 학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나 진짜 사회인이 되었다는 기쁨이 제 뿌듯함의 전부를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도 자랑스러워하셨고, 저를 자랑으로 여기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해낸 것만 같은 착각 속에 하루하루가 힘든 줄을 몰랐었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계약직에서 정직원이 되고 평범한 사원에서 승진을 하고 직급을 달게 되는 때까지도 저는 회사 일이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지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독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즐거움과 눈에 보이는 성과들은 저를 더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직원으로 만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워낙 어렵게 자라서 그랬는지
부족하지 않게 들어오는 월급과 정직원이라는 타이틀은 제게 실로 만족도 최상의 직장 생활이었어요. 매우 잦은 횟수로 업무량에 시달려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야 했지만 피로감에 하루 종일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가도 집으로 돌아가 책상 앞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를 뵐 때면 그 힘든 마음을 지워버리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인 저의 강한 설득에 못 이겨 하시던 일을 모두 그만두시고 책상 앞에 앉으시게 되었거든요. 거의 반강제로 학생의 삶을 살게 되신 어머니였지만 이 나이 먹고 공부는 무슨 공부냐 하며 부끄러워 하시던 어머니께서 지금은 누구보다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행복해 하신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언제나 남 밑에서 허리를 숙여야만 했고 말도 안 되는 수발까지 들어가며 스스로의 몸을 갉아먹어야만 했던 어머니께 조금은 당당한 삶의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원이 되자마자 기쁜 얼굴로 어머니께 달려가 어머니의 꿈을 여쭈었습니다. 내가 꿈이 뭐가 있겠어. 바라는 거라고는 오직 동원이 너의 건강, 그리고 네 행복이지. 엄마는 늘 너의 행복과 건강만을 바라지. 그게 엄마 꿈이야. 네가 웃는 거. 사실은 오래전부터 어머니께서 늘 달고 사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엄마는 동원이 네가 웃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됐어. 엄마는 네가 좋으면 됐어. 엄마는 네가 배부르면 됐어. 늘 어머니의 입가에는 저의 이름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저를 향한 어머니의 그런 사랑이 가슴 벅차게 고맙고 감사했다가도 어떤 날에는 위태롭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행복을 포기하셨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언제라도 이룰 수 있는 어머니의 꿈을 접어두고 오직 한 아이의 엄마로서만 남은 생을 살아가려 하시는 그 마음에 죄송스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게 꿈을 물으면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 또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회사에 입사하는 것 따위를 대답했었지만 제 안에 진짜 꿈꾸던 미래는 사실 어머니였습니다. 남몰래 가슴속에 품기만 해야 했던 어머니의 진짜 꿈을 찾아 이루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마침내 제게도 어머니의 꿈을 이루게 해드릴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죠. 그런 거 말고, 아들에 관한 것 말고 진짜 엄마 꿈 말이야. 엄마가 나 낳기 전에, 아니, 아빠 만나기 전에 하고 싶었던 거, 이루고 싶었던 것. 난 그런 게 궁금해. 어머니께서는 제 물음에 한참을 웃으셨습니다. 저를 보고 참 싱거운 질문을 한다고 표현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잠깐 아주 오래전의 기억에 잠기는 듯한 표정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엄마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지. 어느 날에는 시인이 되고 싶었기도 하고 문학인이 되고 싶었어. 근데 배운 게 없었지. 그래서 너희 아빠가 좋았던 거야. 하숙집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난히도 책을 좋아하고 시를 사랑하던 그 남자가 내가 이루지 못할 꿈을 대신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꿈이 문학가일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늘 어릴 때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이 억울하다고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오랜 꿈이 그렇게나 낭만적일 줄은 몰랐어요. 그 낭만적인 꿈을 꼭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 약간의 도움과 어머니의 열정이 필요했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서 해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늘 일기를 쓰시고 저의 생일이면 꼬박꼬박 편지를 써주시던 어머니였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께서 써주시던 편지엔 늘 좋은 시가 빠지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은연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놓지 않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본인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 길로 어머니께서 대학에 입학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입학 요강을 어머니께 설명드릴 때만 해도 쑥스럽고 새삼스러워 싫다고 거절하시던 어머니였지만 몇 번 설득 끝에 마침내 사이버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셨답니다. 실제 강의실에 들어가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께서는 첫 수업날 깔끔한 복장으로 책상에 앉아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 설레는 표정이 귀여웠습니다. 그 어떤 신입생의 표정보다 꿈으로 가득 찼던 어머니의 그 얼굴. 아주 오래전 소녀 같던 어머니의 그 모습을 다시 보는 기분이었어요. 내내 혼자서 저를 돌보시느라 어머니의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엄마로서의 인생만을 살아야 했던 가엾은 어머니께 뒤늦게 걸어가는 그 길을 쭉 지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생각하면 고달픈 하루가 싹 잊혔어요. 제가 이 일을 좋아하게 된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유는 어머니라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대학 시절 늘 우러러보았던 목에 사원증을 걸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든 채 바쁘게 걸어가는 남자의 모습. 회사는 꿈꾸던 그 자체로 좋은 회사였지만 그 회사의 좋은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쌓여만 가는 피곤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주는 이점들이 있었기에 그 피곤이라는 작은 결점을 보완하기에 충분했어요. 어머니와의 일화를 떠나서도 회사 내에서 인정을 해주시니 늘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반적인 회사 생활은 만족의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건강에는 불만족 신호가 깜빡거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야근을 사서하고 하루를 일로 시작해 일로 끝내는 일이 파다했습니다. 피로가 쌓여서 몸이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죠. 20대 때까지만 해도 어지간한 피로에는 끄떡 없었지만 30줄에 들어서니 몸 관리라는 걸 따로 챙기지 않으면 쉽게 피로하고 지치더군요. 그래도 늘 건강을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다니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일절 입에 대지 않는 등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건강관리는 필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일 마치고 운동까지 챙기는 것이 오히려 더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꽤나 부지런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과 저의 일상을 꼼꼼히 챙기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꽤 열심히 준비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제주에 가는 업무였고, 그래서 저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죠.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지더니 다시 눈을 떴을 땐 제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누워있는 제가 있더군요. 게다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제 옆자리에 앉았던 어느 여자 승객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여기가 어디로 가는 비행기인지 아시겠어요? 저의 의식을 확인하려는 듯 던져오는 그 질문에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쓰러졌었다는 것을요. 기억이 들자마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저를 여자가 제지했습니다. 그렇게 불쑥 일어나려고 하면 또 쓰러질 수 있다고, 정신이 완전히 차려지면 그때 천천히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되도록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는 꼼짝없이 쉬는 것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쓰러지신 지 벌써 20분이나 흘렀는데 혹시 드시는 약이 있거나 평소 앓던 지병이 있나요? 비행기에서 내리거든 곧장 병원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곧장 병원 가서 검사 꼭 받으세요. 그 여자 승객은 원인을 모르니 병원에 꼭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어쩐지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답니다. 출장 오기 전날까지도 잠을 통 못 잤으니 피곤해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았어요. 일도 일이었지만 친한 친구가 부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밤새도록 장례식장에서 친구를 보살폈었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로가 쌓여버린 셈이었어요.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뜬 눈으로 며칠을 보냈으니 강제 충전이 필요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말이 생각나더군요. 혹시 모르니 병원에 곧장 가보라던 말. 그 여자는 자기가 간호사라고 했었습니다. 결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날 호텔에서 쉬려던 마음을 접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괜찮다 느껴져도 꼭 병원에 가보라던 옆자리의 간호사의 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정신이 너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내리게 됐다는 걸 깨닫고 말았죠. 검사를 받는 내내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간호사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몸 생각을 아무리 잘해왔다고 해도 괄호 앞에서 팔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던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잠깐이나마 어떻게 하면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검사 결과 휴식을 잘 취해주면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호텔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곰주린 배를 채우고 숙소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머리로는 내일 작업할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야지 하면서도 침대 저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은 피로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단잠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망했다 였지만 정신을 차리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하룻밤 깊게 잠을 청했던 것뿐인데도 몸이 몰라보게 가벼웠어요. 숙면에 꽤 오래 굶주려 있었던 것인지 그 달콤한 하룻밤의 숙면에도 날아갈 듯 개운했습니다. 그제야 그냥 다 던져두고 잠부터 자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몸이 개운해져서인지 어쩐지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늘 피곤함에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마다 인상을 찌푸리기 일쑤였는데 몸이 개운해진 기분에 일이 한결 편하게 느껴졌어요. 겨우 하룻밤 잠을 잤다고 그 모든 피로가 풀렸을 리는 없었겠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더 진심으로 웃으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웠어요. 그러고 보니 이곳이 답답한 서울이 아니라 자연이 아름다운 제주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주변 풍경을 실컷 마음에 담으니 불안했던 마음도 싹 사라졌어요. 피곤한 상태였더라면 느낄 수 없는 여유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상했던 것보다 일도 훨씬 일찍 끝낼 수 있었어요. 주말을 끼고 적어도 사흘은 걸릴 줄 알았던 출장 일정이 이틀 만에 좋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루 정도 일정이 비었고 마침 그 하루가 주말이어서 고맙더군요. 겨우 하루였지만 제게는 아주 귀한 찬스였습니다. 제주를 온전히 즐기기에 하루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 짧게 느껴질지 몰라도 저는 그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아주 커다란 추억이 남겨진 것은 아니었지만 말 그대로 자연 속에서 제대로 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자주 없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주 출장이 막을 내렸습니다. 가는 길 비행기에서 아찔한 일을 겪었지만 결국엔 해야 했던 일도 문제없이 잘 마무리했고 마지막엔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즐거운 출장이었죠.
아주 성공적인 출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였으면 피곤하기만 해 눈을 감고 있었을 비행기에서 단 하루의 짧은 여행 기간이 담긴 핸드폰 사진첩을 열심히 뒤적여 보았죠. 누구 하나 나를 찍어주는 사람 없이 그냥 혼자 잠깐 걸었던 제주 바다가 핸드폰 화면에 가득 들어찼습니다. 잠깐 비행기를 다시 돌려 제주로 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토록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혹시라도 제 옆자리에 출발 비행기에서 나를 살펴주었던 그 여자분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보긴 했었지만 역시나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어느 중년 남성분이 탑승했어요. 저는 그 여자분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었어도 감사 인사는 제대로 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한참 여러 가지 잡념에 잠길 무렵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그 중년 남자분이 이상하더군요. 이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눈을 감고 고개를 가만히 있기에 잠에 빠진 줄 알았는데 어쩐지 자는 것 같지 않고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다급히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고 그 남자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호흡이 분명 이상했어요. 숨을 제대로 쉬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승무원이 다가와 그 남자분의 상태를 살폈지만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승무원이 급하게 기내에 있는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사이거나 의료인이 있느냐는 외침. 저는 승무원을 도와 함께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처럼 이어폰을 끼고 졸고 있던 의사 한 분을 깨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진료가 시작되었어요. 저도 의사를 도와 시키는 대로 팔다리를 주무르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산소를 긴급 투여하고 나서야 그 남자분은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아찔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남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난 후라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저도 제주행 비행기에서 한번 경험한 후였으니까요. 그래서 더 끝까지 그 의사 승객분과 승무원들을 돕다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남자분은 여전히 호흡이 어색했지만 그분에게 응급치료를 해주었던 의사분 덕분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응급실로 바로 이동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부디 별일이 아니기를, 꼭 쾌유하기를 기도하며 저도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수화물 근처에서 그 남자 승객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명함 있으면 하나만 주시겠어요? 자기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며 명함이라도 받아둬야 할 것 같다고 그 남자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것이 없다고, 모든 공은 그 의사분에게 있다는 걸 알기에 한사코 거절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그 의사분이 제게 그러더군요. 응급처치는 제가 있어도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도 이분 그러고 계시는 거 몰랐죠. 발견하고 먼저 도움 요청한 건 선생님이시잖아요. 아무리 제가 의사라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아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환자를 알아보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의사의 그 말씀에 남자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병원에 가봐야 하니 망설이지 말고 명함부터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일로 엮인 사람들한테나 명함을 건네보았지 그와 전혀 연관없는 사람에게 명함을 건네어 본 것은 어머니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명함을 전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를 구해주었던 그 여자분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감사하다고 제대로 인사를 했어야 했는데 난 정말 아직 인간 되려면 멀었다.
그 몸 상태로도 고마운 사람의 명함을 챙겨가려 하셨던 그 어르신의 행동에서 저의 행동이 더욱 후회가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성의도 제대로 보일 줄 모르는 인간이 된 것 같아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후회도 늦었지만 어쩐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걸 어쩌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냥 간호사라는 직업의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이름조차 알지 못해 어떻게 찾아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후에도 곧 다시 그 중년 남성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잠잠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명함을 달라고 할 때까지도 그 남자분의 호흡은 분명 고르지 못했었어요. 무슨 큰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저의 파란만장한 출장은 정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께는 출장 기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들려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쓰러졌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걱정을 하실 것이 분명했고, 비행기에서 다른 승객이 쓰러진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면 그건 그대로 또 자주 비행기를 타야 하는 저를 걱정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괜히 말씀드렸다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걱정까지 끼쳐드리지는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업무 관련 연락인 줄 알고 잽싸게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이 구해주셨던 서울행 비행기 승객입니다. 저 기억하시나요? 며칠 동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업무에 치이느라 잊고 있었던 그 비행기 승객이었습니다. 꼭 자는 사람처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 하마터면 위급한 상황인 것을 모른 채 그냥 넘어갈 뻔했던 그 중년의 남자분 말입니다. 전화 목소리라 그런지 아니면 상태가 좋아지셔서 그런 건지 목소리를 구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정말로 이렇게 연락을 주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러면서도 그 연락이 반가워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 불쑥 튀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너머로 그분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는 미처 들어보지 못했던 그분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이상하고 낯설었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웃음소리가 그분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선생님 덕에 제가 살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딸아이한테 혹여 이 아비의 검사 결과가 좋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져서 피치 못하게 선생에게 직접 연락을 드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대신해서 연락은 꼭 해야 한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연락해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참, 고맙고 감사했다고 그 말씀 드리고 싶어 연락했어요. 그리고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바쁘신 분 오래 시간은 뺏지 못하겠지만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그런데 건강하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기뻐하기도 잠시 그분께서 난감한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시다고 만나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분을 다시 뵙고 안부를 나누는 것은 제게도 참 특별한 일이고 좋을 것 같았지만 별로 한 것도 없는 제가 식사를 대접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난감하고 망설여졌어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핸드폰을 붙들고 몇 초간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신다는 듯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부담스러운가요? 근데 이번 기회로 선생에게 식사 한 끼라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내가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요.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못하지만 내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그래요. 그냥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어느 이웃과 좋은 기회로 식사 한 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분의 그 말씀에 차마 그러지 않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더군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틀린 것도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어느 이웃과 이런 기회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흔치 않기에, 게다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대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해서 꽤나 후회했던 제 마음이 생각났거든요.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지 않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많이 쑥스럽고 왠지 어색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식사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한 한식당이 나왔어요. 꽤나 규모가 큰 고급스러워 보이는 식당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 서서 솔직히 조금 고민했어요. 너무 좋은 식당인 것 같아서 다시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결국 쉽사리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서서 한참 우물쭈물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식당 문이 열리고 그분이 나오시더군요. 한 손으로 핸드폰을 얼굴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위해 나오신 것 같았습니다. 통화 중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저를 한 번에 알아보지는 못하신 것 같았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저는 문 앞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멀뚱히 서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에게 열중해 통화를 나누시던 그분이 뒤를 돌아 제 쪽으로 손을 흔들며 활짝 웃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꼭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을 환영하듯이 손을 머리 위로 힘껏 흔들어 보이며 저를 바라보시는 통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제 손도 머리 위로 향했죠. 그렇게 조금은 어색하고 의아했지만 반가운 손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웃으며 손을 흔들던 그분이 놀란 얼굴을 하고 동작을 멈추시는 겁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던 저도 덩달아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제야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분께서 어색하게 웃으며 제 앞으로 걸어오셨고 제 등 뒤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쪽은 제 딸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집에 뭘 두고 나오는 바람에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유정아, 인사드리거라. 이분이 비행기에서 나 구해주셨던 그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사실 제가 아니라 제 등 뒤에 오고 있던 자신의 따님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던 것이었고, 저는 그 바라보는 방향이 마치 저를 향한 것만 같아서 착각 속에 혼자 어색해하며 똑같은 인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에 귀까지 빨갛게 물들이고 있는데 잽싸게 그분이 말의 방향을 틀어 그 따님분과 저를 인사시켜 주시더군요. 어쩐지 제 등 뒤에서 그런 저를 보며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을 것만 같아 뒤를 돌아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차마 돌아보지 못하고 서 있는 제 앞으로 그 따님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도 꼭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됐네요. 덕분에 저희 아버지 정말 건강하게 어이. 한참 인사를 건네는데도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색한 표정을 짓다가 어렵사리 얼굴을 마주했는데, 와, 맙소사, 세상에 이런 일이. 눈앞에서 저를 향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그 사람의 정체는 바로 비행기에서 쓰러진 저를 구해주었던 그 천사 같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분도 뒤늦게 제가 그때의 그 쓰러진 환자라는 것을 알아차린 건지 인사를 건네다 말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분명 그렇게나 감사 인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후회했으면서도 막상 그분을 다시 마주하니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죠. 저희 두 사람의 당황한 분위기를 눈치챈 아저씨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제 딸하고 아는 사이인가요? 그 질문에도 저는 바로 대답하지를 못했어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엮여서 다시 만나게 될 수가 있는 건지. 신기함보다는 놀라움에 어쩔 줄을 몰랐죠. 그런 제 기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여자분은 이 상황이 몹시 즐겁다는 듯 자신의 아버지에게 저희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발판 삼아 자연스레 식당 내부로 발걸음을 향했어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세 사람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께서 예약해 두셨다는 음식이 저희가 앉은 테이블 위로 세팅이 되고 주로 그 따님분께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며 식사 자리는 그렇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보 같은 저는 아유,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라며 간단한 인사조차 꺼낼 타이밍을 찾지 못하고 접시에 코를 박듯 식사에 열중하기만 했어요. 웃어야 할 타이밍에 간간히 함께 웃어버리고 다시 식사를 하고 아저씨의 간단한 질문들에 대답을 해가면서 말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쑥맥인 성격도 아니고 그래봬도 꽤나 사회생활을 능수능란하게 해왔던 사람인데 당사자인 저조차도 당황할 정도로 신기한 우연에 꼭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와, 정말 답답해서 기절할 노릇이었네요. 그때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식사가 끝나고 후식으로 따뜻한 차 한 잔씩이 주어졌는데 서빙을 하시는 분이 찻잔을 제 앞으로 놓아주시는 바람에 제가 그 아저씨와 따님의 자리 앞으로 내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꼭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인사를 하라고 누군가 만들어준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때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설마 이걸로 퉁치시는 거예요? 말을 하자마자 농담이라는 듯 부스스 웃어 보였지만 어쩐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게다가 그 자리는 아저씨께서 제게 고마웠던 인사를 하시려고 일부러 만들었던 자리였으니 그 자리에서 따님에게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기가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담으로 건넨 말이라는 걸 알지만 죄책감이 들어 서둘러 그 따님에게 손바닥을 내보였습니다. 명함 한 장 주시겠어요? 제가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긴장한 채 뱉은 말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무거웠는지 룸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딱딱하게 말을 건넸을까요? 민망함에 고개가 푹 숙여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두 분은 제가 창피해하는 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웃어주셨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의 긴장이 확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끄러움에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며 저도 마음껏 웃어버렸네요. 제가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다음에 두 분 제가 다시 모시고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특별한 이 우연에 정신이 쏙 빠져서 이 귀한 걸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두 분은 제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저씨께서도 이런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며 꼭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만에 그 두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저씨가 오지 않으셨죠.
어, 아버지는 왜 혼자 나오셨어요? 또 당황해버린 제가 따님에게 그렇게 묻자 그분이 미간을 찌푸린 채 살짝 미소 지으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글쎄요. 아버지께서 따로 원하시는 그림이 있었나 보죠, 뭐. 두 분께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으셔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사실은 그 여자분과 둘이서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도 했어요. 쓰러졌던 그날 비행기에서 내리며 그 여자분께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몸 상태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나를 구해줬다는 그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슴이 콩닥거려 떨리고 당황한 마음에 입을 닫아버린 것이었어요.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혼란스러웠던 것은 그분의 얼굴 뒤로 비치는 후광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여인에게 감사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2배로 후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작은 마음조차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 제 자신이 한심하고 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땐 이름조차 어쩌면 그렇게 예쁠까 하는 생각에 다시 가슴이 콩닥거렸었죠. 그래서 고맙다는 핑계로 그 아저씨와 함께 해서라도 그녀와 식사를 한 번 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정 씨,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쓰러진 저를 구해준 천사 같은 간호사였던 유정 씨와 저는 좋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유정 씨 역시 저를 다시 만났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신기하고 반가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우연이 보통 우연은 아니겠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조금 특별하고 신기한 인연이었던 저희는 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며 그렇게 연인 사이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깊어만 가는 사랑에 이제는 영영 서로의 곁에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 날짜를 잡아두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제게 장인어른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유정 씨와의 인연도 소중했지만 장인어른과의 인연도 꽁꽁 제 옆에 묶어두고 싶어 결혼밖에는 답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정말 고맙게 유정 씨도 저의 청혼을 승낙해 주었고 장인어른께서도 저희가 부부가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주 출장길에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도 뒤늦게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감동에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를 나중에 늦게라도 꼭 한 편의 책으로 써내고 싶다고 하셨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요즘 하루하루가 꼭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글쓰기에 몰두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언젠가 정말 저희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내 주실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앞으로도 누구보다 알콩달콩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야겠습니다. 누구보다 특별했던 그 인연을 죽을 때까지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이에요. 이제 저는 제 인생 2번째 꿈을 향해 씩씩하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